저는 한가람 경영연구소 김종민이고요. QBD 기반 의약품 개발의 통계 분석 및 점프 활용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저희 회사는 이제 이름이 경영혁신연구소라서 좀 뜬금없다, 제약 바이오하고 좀 뜬금없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저희 업이 15년째, 16년째 지금 들어가거든요. 만 15년이 됐는데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저희 구성원들이 경영혁신이나 그런 특히 이제 R&D 쪽 경영혁신 쪽을 많이 해왔던 분들이 이제 같이 회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 업의 영역 전체는 이제 산업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경영혁신 전반에 대해서 특히 R&D 분야의 혁신 쪽을 담당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 전공이 이제 바이오고 또 저와 같이 이제 나왔던 분들 중에 일부가 또 바이오 제약 분야의 일들을 하셨던 분이라서 좀 바이오 제약 분야도 이제 하나의 영역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현재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거의 한 80%가 지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의 품질, 특히 이제 CMC 영역, 우리 CTD로 보면 모듈 3에 해당하는 부분을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QBD는 앞에 권상우 수석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언급을 드릴 텐데, QBD가 원래 이제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이제 통계나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데이터는 당연히 쓰이겠지만 통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타 산업 분야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경험상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활용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한 한 15년쯤 전에는 좀 많이 취약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제 QBD라는 저 파라다임 때문에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이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요 제약 바이오 산업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게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이 규제 기관이 드라이빙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 분야는 그 각자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혁신을 하고 계속 뭔가 새로운 방법을 구축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제약 산업은 좀 전통적이다 보니까 그런 규제기관의 드라이빙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 규제기관이 이제 어떤 부분을 드라이빙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그 공정 중에 혹은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이해, 이 언더스탠딩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결과 중심의 어떤 아웃풋을 요구를 했다면, 그러니까 뭐 임상적 결과라든지 아니면 CMC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공정이 잘 셋업이 돼서 공정 밸리데이션이 잘 돼 있다든지 그런 결과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제품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제 이미 벌써 한 10년 이상 이제 어떤 시대가 되었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제품 허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다음 슬라이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이제 공정에서 나오는 그런 공정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잘 보여줄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거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좀 전에 지나갔지만 사운드, 그러니까 사이언스 베이스드 어프로치, 그러니까 사이언스가 항상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데이터로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로 뭔가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통계에 대한 니즈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통계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거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이 점프와 같은 이런 좀 쉽게 우리가 통계 분석,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더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QBD 베이스로 의약품 개발을 해야만 되는 시대가 이제 되었다. 그리고 요게 한 10년 전에는 한 2012년, 13년 정도부터 이제 FDA, EMA가 강력히 드라이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고, 식약처는 조금 늦어져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눈이 많이 띄어져 있고, 최근에 제품 허가를 뭐 허가 변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마 그런 대관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거를.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한 저스피케이션 자료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서
여기 언급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규격 설정의 근거라든지 아니면 공정이 A 공정, B 공정, 전후 공정에 대한 어떤 공정에 대한 동등성, 컴패러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많은 데이터들에 대한 증거를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 CPP 선정에 대한 근거라든지 그다음에 공정이 충분히 공정에 대한 지식을 확보했다는 그런 공정 특성화 자료들이라든지 그리고 설정된 그 CPP들의 허용 범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로버스트하게 작동이 잘 되는지에 대한 로버스트니스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이제 많이 생겼고요. 여기 시점까지는 이제 허가 시점까지 요구되는 그런 데이터들이라고 볼 수 있고 허가 이후라도 이제 공정에 대한 데이터들이 뭐 GMP 단계에서도 계속 잘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GMP 시스템에서 공정에 대한 지식들이 충분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각 요소별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수준의 어떤 데이터 분석이 요구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예, 그래서 이제 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생겼다는 거고요. 다음.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좀 제가 좀 토픽으로 잡은 거는 그 동등성에 대한 부분. 이제 아까도 동등성이나 뭐 이런 얘기 잠깐 그 권상수석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 이제 그 동등성 부분은 타산업 분야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지는 못했던 부분인데 제약 분야에서 특히 이제 그 동등성에 대한 유사성, 동등성, 뭐 컴패러빌리티, 뭐 시밀러리티,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입증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어떤 툴을 통해서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이제 점포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첫 번째 토픽인데요. 보통 이제 동등성을 입증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접근하려고 하는 게 동등성 검정이거든요. 네, 동등성 검정, 토스트라고 얘기하는 이퀴버런스 테스트 혹은 토스트라고 이야기하는 동등성 검정을 이용해서 이제 접근하도록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동등성 검정 툴이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추정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정을 이용한 방법인데 이 두 가지 툴을 좀 다 같이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것을 이제 저희는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 추정을 이용하는 부분은 보통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제 변경 전과 후에 대한 동등성을 보여주려고 할 때 요 기본 방침은 어떤 방침이냐면 이 변경 전 데이터에 대한 요 변경 전 데이터 이제 표본이죠. 이게 샘플이죠. 요 변경 전 샘플에 대한 변경 전 샘플을 가지고 이 변경 전 데이터에 대한 모집단을 추정을 하고요. 분명히 이런 샘플은 어느 하나의 위에 있는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거기 때문에 이 변경 전 샘플을만 가지고 어떤 규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변경 전 샘플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모집단 데이터를 그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는 통계 툴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고 여기 빨간색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 범위를 추정한 다음에 그 범위 안에 새로운 데이터들이 다 들어와 있음을 이제 밝히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요 데이터들과 요 데이터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형태죠. 왜냐하면 표본 레벨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살짝 다를 수 있지만 이 표본은 분명히 어떤 요거보다 큰 규모의 어떤 모집단으로부터 나왔을 거고 그 모집단에 있는 모집단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는 요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추정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추정을 이용할 때 이제 뭐 톨러런스 인터벌이라든지 공차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평균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SD 이제 그 정규분포의 속성을 이용한 정규분포에서 한 보통 3SD 범위 안에 전체 모집단 데이터가 존재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이제 추정을 해서 요 툴을 이용해서 추정을 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동등성을 입증하는 방법도 이제 꽤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기술 통계량에 보면 이제 톨러런스 인터벌이라든지 이런 툴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구해서 그 범위를 가지고 이제 입증하는 방법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요 추정을 이용한 그 동등성 입증 방법이 검정보다는 입증의 난이도 측면에서는 더 쉽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동등성이라는 걸 보여줬을 때 결국은 알파 리스크와 베타 리스크, 그러니까 그 판단이 잘못됐을 위험이 얼마나 크냐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규제 기관이 그런 리스크가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억셉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툴들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등성 검정 부분인데요. 동등성 검정 부분은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동등성 검정 툴이라고 동등성을 보여주는 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등성 검정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 동등하다고 하는 범위, 이 동등성 레인지, 이퀴밸런스 마진을 정하고 이퀴밸런스 레인지 혹은 이퀴밸런스 마진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 두 그룹의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방식인데 이제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다는 걸 입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 같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해서 두 개의 단측 검정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해서 이제 토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토스트는 사실 뭐 개념적으로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이제 통계적으로 막 이제 표현을 하다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분명히. 그런데 이제 그 점프 툴에서는 이제 굉장히 쉽게 데이터를 집어넣고 필요한 파라미터만 입력하면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잘 적용을 하면은 이제 p-밸류로 통계적 p-밸류로 판단을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 구간 측면에서도 이 동등성 레인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동등성 레인지 안에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신뢰 구간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동등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동등성 검정을 통해 가지고 이 레인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동등성 검정에서 중요한 가장 이제 키가 되는 이제 화두는 동등성 레인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동등성 레인지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그 바이오 시밀러 할 때 그 FDA하고 여러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회사들하고 많은 부분의 디스커션이 있었고 그런 디스커션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뭐 갑론을박 아니면 여러 가지 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삼고 가는 거는 이제 레퍼런스 샘플의 표준 편차를 근거로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5 SD를 잡는 수준으로 이렇게 대략적인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샘플에 플러스 마이너스 1.5 SD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알파 리스크 그 갑이 감당해야 될 리스크와 을이 감당해야 될 리스크, 베타 리스크의 적절한 어떤 밸런스가 맞는다라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합의가 된 거고요. 뭐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는 특별히 뭐 어떤 이슈가 없는 한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톨러런스 인터벌이나 아니면은 뭐 민 플러스 마이너스 3SD 그런를 이용한 추정 혹은 이런 동등성 검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툴들은 다 이제 점프에서도 다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프랙티스를 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화면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버스니스 검증 부분인데 이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한 로버스니스거든요. 결국은 프로세스에 대한 로버스니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 보통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 바이오나 그 제약 쪽에서는 GMP 생산 공정에서 이제 셋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공정 조건들에 대한 셋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그 허용 범위를 가지고 있죠. 운영 범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멀 오퍼레이팅 레인지라고 하는 NOR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NOR 값이 충분히 그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품질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고 실제로 GMP에서도 그 범위 안에서만 오퍼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만약에 그 범위를 조금이라도 공정 중에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일탈로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리포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 시스템 내에서. 근데 이제 그런 디자인 스페이스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할 때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로는 이 아까 좀 방금 말씀드린 GMP에서 실제로 오퍼레이션하고 있는 요 NOR이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팅 레인지를 그냥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품질적으로 이 개발 단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디자인 스페이스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 범위 안에서 이 멀티 디멘저널한 컨비네이션으로서의 이 품질에 문제가 없는 영역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영역 내에서 이제 오퍼레이팅 레인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non-linear한 그런 형태로 이런 디자인 스페이스가 얻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리니어한 디자인 스페이스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난 리니어한 디자인 스페이스일 때는 이제 각 파라미터별로 어떤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다른 파라미터들의 조건 변화에 따라서 한 파라미터의 허용 범위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어떤 땐 넓고 어떤 땐 좁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괄적으로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어떤 파라미터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어떤 파라미터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렇게 사각형으로 2차원이라고 하면 두 변수라고 하면 이렇게 2차원으로 해서 요게 요 난리니어한 디자인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우리가 고민 안 하고 파라미터 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괜찮다. 파라미터 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괜찮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된 거를 우리가 여기 요 PAR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이제 입증된 허용 범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오퍼레이팅 레인지는 좀 마진을 두고 이렇게 잡아서 실제로 좀 여유 있게 요 안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세이프한 리전에서 이렇게 오퍼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세이프티 에피커시에 어떤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규제기관에서는 뭘 권장하냐면 요 PAR을 먼저 찾고 이런 멀티 디멘저널한 스터디를 통해서 DOE와 같은 이런 멀티 디멘저널한 스터디를 통해서 요 PAR들 각 변수들에 대한 PAR을 찾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 안에서 오퍼레이팅 레인지 셋 포인트를 설정하도록 이렇게 드라이빙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스티피케이션 자료를 이제 제출을 요구를 받고요. 특히 크리티컬한 스텝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공정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반드시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범위가 그렇게 설정된 이렇게 DOE를 통해서 이렇게 설정했다까지는 오케이고 아까 그 전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그런 임팩트 레이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크리티컬한 그런 파라미터들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가는 그런 접근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그렇게 잡는 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설정된 이 레인지가 충분히 적절한지 안 한지를 이제 검증하는 단계를 이제 검증하는 거를 요구하는데 검증하는 건 크게 두 종류를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를 이제 요구를 하냐면 이제 월스트 케이스로 각 공정 변수의 끝값들 끝에 조건들이 우리가 다 허용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그 허용 범위 안에서는 괜찮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보장할 수 있다면 결국은 월스트 케이스 모든 변수들이 가장 극단적인 조건으로 만났을 때 그때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해서 실제 생산을 해서 실생산을 해가지고 그때 품질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그게 이제 월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만약에 그때도 괜찮다고 하면 그 안에 안쪽은 다 괜찮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괜찮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공정 조건들이 다 극단적인 조건으로만 이제 세팅이 되기가 실 GMP 오퍼레이션상에서는 거의 확률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의 발생할 확률이 없는 낮은 그런 공정 조건을 일부러 세팅을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생산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확률적인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끝을 진짜 극단적인 월스 케이스가 아닌 그런 확률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 수준의 어떤 끝값을 산정을 해서 그 범위 안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각 공정 변수들을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어차피 셋 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가급적 셋 포인트로 결정해 놓고 허용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셋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오퍼레이션 될 확률이 제일 높고 그 주변으로 가면은 그 세팅이 그 끝으로 갈수록 그 세팅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서 정규분포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 이제 디펙트 레이시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디펙트 레이시 충분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정에 대한 로버스니스를 검증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시뮬레이션은 특정 공정 스텝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그 공정 스텝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수행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아웃풋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각각 공정들에 대한 링키지, 이 공정에서 이렇게 좀 약간 극단적으로 좀 바깥쪽으로 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음 공정으로 들어가서 조금 또 하필이면 좀 재수 없어서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존재했을 때, 이런 케이스인데 워스트 케이스가 링키지 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대비를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경우에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논리가 통하냐면 확률적으로 월스트 스텝별로, 이번에 이제 스텝 약간 파라미터별이었는데 파라미터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월스트로 걸릴 일이 거의 확률적으로 낮은 것처럼 스텝도 월스트로 동시에 걸릴 일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그런 것들 확률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확률적으로 또 이런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가지고 이런 몇 가지 스텝들의 월스트 케이스 링키지 스터디를 수행을 해서 이렇게 해서 품질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정의 로버스니스가 검증이 되는 부분이고, 아까 이제 요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 부분은 요 각 허용 범위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우리가 아까 그 컨투어 플롯을 통해서 이렇게 설정을 많이, 예전에도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했었지만 17버전에서 이제 18버전 올라오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17버전에서 사용되는 이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 그리고 이걸 바로 요 레인지를 바로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 아까 그 가정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3SD 선에다가 요 선을 맞춰 가지고 바로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도록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파일러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 기능을 통해서 쉽게 그런 허용 범위나 이런 것들을 그래피칼리가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애널리티컬하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도록,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은 훨씬 더 쉽게 그 디자인 스페이스를 찾고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 받으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토픽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제약회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업력이 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QBD를 적용해서 이제 실제로 수행을 많이 했었고요. 관련된 뭐 이런 분석들의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제 그 회사들의 케이스들을 공개적으로 오픈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제 좀 티피컬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조금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게 그 의약품이 크게 이제 제약 분야에서 이제 합성의약품 쪽하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갈라지는데, 합성의약품 쪽은 주로 DP 공정 쪽 API를 사다가 들여다가 이제 뭐 제형별로 뭐 태블릿이든지 아니면 캡슐이든지 이런 제형별로 만들어내는 DP 드럭 프로덕트 공정 쪽을 주로 많이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QBD가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배양부터 시작해서 세포를 가지고 실제 실배양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산물을 얻고 그 산물을 깨가지고 정제하고 불필요한 그 불순물도 다 제거하고 하는 그런 정제 공정을 다 통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묶어가지고 이제 DS 공정이라고 드럭 서브스텐스를 얻어내기 때문에 실제 API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드럭 서브스텐스 공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DP 공정을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DP 공정이 DS 공정에 비해서 훨씬 더 심플하기 때문에 DS 공정 중심으로 QBD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훨씬 복잡도도 좀 높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바이오 의약품과 합성 의약품 쪽으로 갈라지는데, 합성 의약품 쪽에서 사례는 이렇게 태블릿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뭐 원료 의약품 받아와가지고 이제 갈고 그다음에 채로 걸러가지고 이제 과립으로 만들고 건조해가지고 뭐 다시 한번 갈고 그다음에 이제 저 부영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블렌딩 해가지고 이제 타정하고 그다음 코팅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런 뭐 모든 공정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티피컬한 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공정 스텝으로 판정되는 이런 과립화 공정에서 공정 변수들에 대한 크리티컬리티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DOE 설계를 통해서 스크리닝 설계를 통해 가지고 DOE를 실시하고 8개 파라미터가 있죠. 8개 파라미터를 동시에 같이 실험 인자로 넣어가지고 중요한 품질 특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영향을 많이 주는 파라미터들 이렇게 기울기 같은 걸로 이렇게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그 찾아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여기서 만약 선정한 다음에 이제 A, B, H 이런 정도 파라미터가 이제 선정이 될 거고 그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추가적인 스터디를 해서 뭐 특성화 최적화를 하고 그래서 모델 찾아가지고 아까 보셨던 그 디자인 스페이스 찾고 NOR 찾고 하는 시뮬레이션 하고 이런 절차로 이렇게 쭉 진행하는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좀 전에 본 거는 스크리닝 사례가 되겠고 이제 코팅 공정에서 뭐 변수가 이제 중요 공정 변수가 이렇게 또 다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런 스크리닝을 통해 가지고 중요 공정 변수가 찾아지면은 그 세 개의 중요 공정 변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C 세 개에 대해서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고 앞서 본 사례처럼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모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컨투어 플롯 같은 걸 통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 스페이스나 이런 프로파일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대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컨투어 플롯으로 해서 이제 변수 한 번에 등고선도는 한 번에 두 개의 변수밖에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개 변수 이외에 A와 C 말고 B 변수가 가운데 있을 때, 끝에 있을 때, 양쪽 끝에 있을 때 봤을 때 다 디자인 스페이스가 이렇게 얻어질 수 있도록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비선형적 디자인 스페이스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선형적 디자인 스페이스를 잡고 그러면 이제 A와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선형적 디자인 스페이스가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각 변수대에 대한 PAR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 그 PAR 범위 안에서 NOR을 뭐 맥시멈으로 가져가면 이제 NOR을 PAR까지 가져가는 거고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간다고 하면 그보다 안쪽에다가 이렇게 NOR을 잡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작업들을 이렇게 쭉 수행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앞에서 케이스를 보셨기 때문에 더 상세한 케이스를 보셨기 때문에 그냥 간략히만 뭐 배양 공정에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죠. 아까 보면은 그런 변수들을 통해서 요건 이제 백신 의약품 경우인데 백신 의약품에서는 이제 다당류 백신 백신 효과를 갖는 가장 핵심적인 물질인 이제 다당류를 이제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다당류를 올바른 제대로 된 다당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배양 단계를 중요한 단계라고 선정을 하고 그 선정 단계 내에서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DOE를 통해서 이렇게 각 변수들로 이렇게 디자인 스페이스를 찾고 그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서 이제 오퍼레이팅 레인지를 설정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접근 방식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뭐 백신하고 그런 바이오 의약품의 좀 뭐 앞에서 본 사례들은 아마 항체 의약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항체 의약품, 뭐 백신 의약품,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형들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접근 방식들 계속 그 QBD 접근의 어떤 시도가 각 회사별로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대세가 지금 이미 되어 있고요. 그런 이 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점프가 굉장히 많은 이런 도움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는 국내에서도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한 2개 정도 사례를 좀 설명드렸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이게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 디펙트가 충분히 났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맨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링키지 스터디 이게 이제 월스트 케이스 링키지 스터디일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링키지 스터디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NOR을 검증하는 것까지를 이제 요구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특히 아까 보셨던 중요 공정에 대해서는 이런 작업들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지 아마 그 제품 허가 받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에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아마 이해하시긴 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 톡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어떤 방법을 좀 더 이렇게 잘 받아주는지 하나 하고요. 네. 결국 이 실험은 결국 샘플 사이즈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등성 마진 설정하고 나서 가설 검증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표본수라는 것이 계산이 돼야 될 텐데 네. 보통
그럼 이게 평수를 정말로 그 계산 과정에 따라 계산하신 만큼을 정말로 실험을 하시는 건지. 네. 일단 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입장에서는 기관에서 혹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제가 모시려고 그랬는데 못 모셔가지고. 기관 입장에서는 동등성 검정을 당연히 선호합니다. 예, 동등성 검정이 훨씬 더 알파 리스크가 낮고, 예, 베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알파 리스크가 낮다는 거는 기관은 별로 손해 볼 게 없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 좀 동등성 입증이 어렵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툴 자체가 좀 어려운 툴이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려운 툴이라고, 제가 그냥 뭐 교육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같아야지 같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사용되는 도구라서 그걸 선호하는데, 규제기관이 반드시 그것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품질 특성의 그 중요도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티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똑같이 품질 특성이라고 하죠. 중요 품질 특성이라고 해서 CQA라고 하더라도 그게 레벨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진짜 MOA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품질 특성이냐, 아니면은 그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티어가 좀 낮은, 한 등급 낮은 그런 특성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요구하는 그런 툴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일단 추정을 이용한 접근 방법으로 먼저 이제 뭐 그냥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추정을 가지고 먼저 톨러런스 인터벌이나 아니면 민 플러스 마이너스 3SD를 가지고 먼저 동등성을 접근을 하고, 이제 회사도 판단해야 되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 그 회사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규제기관도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아닌 걸 같다고 하고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리스크를 감안해서 접근하되, 전략적으로는 좀 추정을 이용한 접근 방식을 1차적인 접근 방식으로 가져간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사이즈는 필요로 하는 샘플 사이즈는 보통 이제 알파 리스크 5%, 그다음 베타 리스크 한 20%이 정도 그 기준으로 가져가서 만약에 필요로 하는 샘플 사이즈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 목표로 하는 그 샘플 사이즈를 다 가져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샘플 사이즈는 주어진 자원의 한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는 그 정도 샘플 사이즈에서 얻어지는 그 산출되는 그런 리스크, 판단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인데, 규제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알파 리스크는 제어가 되기 때문에 베타 리스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베타 리스크, 회사가 감당해야 될 베타 리스크가 이제 결국은 샘플 사이즈가 작아지면 베타 리스크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런 올바른 결론, 회사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동등하다는 걸, 실제 동등한데 동등하다고 나올 그럴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샘플 사이즈를 그만큼 높여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자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무조건 높일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런 정도의 어떤 스탠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샘플을 확보한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네이처가 실제로 같은지 다른, 거기 결국은 이제 샘플 사이즈가 늘어나면 모집단에 조금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도 좀 더 정답에 가까운 결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힘을 믿고, 샘플 사이즈 힘을 믿고 최대한 노력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뭐 베타 리스크 20% 이하로 줄이기 위한 샘플 사이즈를 직접 계산해서 그만큼 가져가겠다, 이거는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큰 희생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대신 이제 그 샘플 사이즈와 베타 리스크, 즉 파워와의 어떤 계산은 이제 점포에서 다 계산을 해주거든요, 실제로. 네, 그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 다 넣으면 계산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 얻어지는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 없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시간을 풀리 다 썼네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톡 마치고요. 마지막 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